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국의지 선양 시민강좌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인 손명세라고 합니다. 제가 WHO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WHO의 중요한 집행이사를 맡아서 선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과제는 현재 엄청나게 세계를 긴장시키고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과거에는 이러한 유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이것들이 극복되고 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세계보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염병과 세계보건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그 감염병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글로벌 보건 가버넌스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왔느냐.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세계보건은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감염병하고 세계보건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왔느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14세기에 유럽을 붕괴시킨 패스트라는 질병이 있었죠. 흑사병이라는 거. 1290년서부터 1330년까지 몽골에서 아랍 세계와 동유럽 세계까지 엄청나게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랍을 통해서 유럽, 서유럽 쪽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라는 곳이었는데 지중해에 배가 들어가서 패스트를 옮겨 놓으니까 베니스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40일 동안 억류하고 거기에서 상륙을 못하게 하고 화물도 40일 이후에만 내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쿼런타인이라고 그러는 격리가 라틴어로 큐레스마라는 억류기간인 40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의 보건의료라는 것들은 내국의 문제였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국제적인 보건의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5세기에 남아메리카 지역에 천연두가 창궐했습니다. 코르테스나 아니면 피사로 같은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천연두가 전체적으로 창궐을 하게 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 반면에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과는 달리 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미 인구가 거기에서 쓰러졌고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천연두라는 질병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IT의 포르토프랑스라고 굉장히 언제 한번 아주 굉장히 커다란 대지진이 2010년에 났었던 것이죠. 거기가 원래 프랑스령이었습니다. 근데 황열병에 대한 면역은 북아메리카 사람들이라든가 카리비아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유럽의 군대는 황열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군대가 패배하고 나폴레옹은 IT뿐만 아니라 북미에 대한 식민지 야망까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얘기죠.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스페인 독감이 또 전염병, 감염병이 세계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일으키고 맙니다. 1918년에 그 당시 모든 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아주 대유행을 했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느냐? 다른 나라 스페인은 그때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그 스페인 독감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언론 통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모든 독감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17억 명이었는데 사망자만 한 1,700만에서부터 5천만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의 사망자가 900만 명인 거에 비해서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한 4, 5배가 더 많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질병이 갖는 역사 변혁의 그 모멘트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그 정치가들이라든가 국가는 질병 관리라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정권 자체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100년 동안 1918년 19년서부터 2019년까지 100년 동안 이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변종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신종 감염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있었죠. 미국에서 200억 달러의 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치료제를 만든 파이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회사로서 나오게 되죠. 사스가 2002년에 나타났는데요. 8,000명의 환자가 생겼고 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걸리면 1명이 죽은 거죠. 2002년에 생겼었고요. 이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을 했던 마가렛 찬이 홍콩의 보건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 한 100만 마리의 가금류, 닭하고 오리를 다 죽였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질병에 대한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종욱이 2003년에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됐는데 200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전염병을 대비할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국제보건규칙이라는 걸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을 지낸 이종욱, 그는 3년 정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재임하다가 2006년 세계보건총회 날 운명하는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번 세계보건에 있어서의 적신호가 한번 굉장히 커다랗게 울렸습니다. 에볼라가요.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생겨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에볼라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스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28,000 케이스가 생겼는데 1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아니라 한 더 사망력이 높은 거죠. 이게 만약에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메르스라는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2,500명이 걸렸는데 한 86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것들이었겠죠. 제가 여기서 2014년 에볼라의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느꼈듯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구라기보다는 지식자원으로서 자문을 하고 각 국가에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WHO의 마가렛 찬 사무총장, 홍콩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중국이지만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에서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에볼라가 3개국에서 서아프리카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펼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세 나라에 대한 봉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WHO가 갖고 있는 힘은 없다. 그러니까 UN 사무총장은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평화유지군도 있고 조금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바마 대통령, 캐머런 총리, 그다음에 사르코지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군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직접 파견돼 가지고 봉쇄를 해가지고 전 세계의 에볼라의 확산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교훈이 됐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은 도메스틱 어페어스입니다. 내 국내에 있어서의 문제죠. 각 나라마다 자기 국가에서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자기 국가에 필요한 병원을 만들고 자기 국가에 필요한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 그것들이 국제적인 형태로서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흑사병 검역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기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위생회의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파급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논의해보자 해가지고 국제위생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19세기 중반쯤 됐을 때 범미주 위생기구, 그러니까 파호라고 그러죠. 팬아메리칸 헬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기구와 국제공중위생 인터내셔널 세네터리 오가니제이션, 그다음에 국제연맹, 그게 이제 1차 대전 후에 만나서 상설 국제보건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각 지역 간에 있어서의 협상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라는 국제연합 산하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CDC라는 거, 질병통제센터라는 기구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에볼라가 생기고 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랑 G7 국가들이 생각하기에 WHO만으로는 굉장히 그 국제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보건 가버넌스라는 것들을 만들자라고 그래가지고 2014년 에볼라 이후에 2015년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염병의 역사들을 보면 세균의 시대와 바이러스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흑사병, 나병, 결핵, 발진티부스, 매독,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이런 세균들이 퍼져가지고 모든 인류를 감염시키고 사망으로 이르게 했던 시대에서 스페인 독감 이후에는 에이즈, 그다음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사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머스, 그다음에 코비드 19 같은 것들이 뭐 감염병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세계보건과 국제보건, 그다음에 공중보건을 얘기하게 되면 세계보건은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고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보건 문제를 다룹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보건의료는 국가 내에 있어서의 국가 내 경계 속에서의 보건 문제인 반면에 세계보건은 글로벌 헬스는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 간 개인 간 형평성이 주요 목표가 되는 데 비해서 국제보건은 아주 개발도상국은 그 소득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개발도상국은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발생했고 얼마가 죽었는지 사망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헬스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고 이제 한국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좀 더 강화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공중보건보건스를 얘기를 해보면은 세계보건기구라는 것들은 1948년에 생겼고요. 한국은 1948년서부터 가서 어느 정도 협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헌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제보건 사업을 지도하고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지금 여러분 익숙하시죠? 최근에 테드로스 아가놈 게브레예수스라는 사람이고 의사는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외무장관과 보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명석하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물론 테드로스 사무총장 전이 중국 국적의 홍콩 보건장관 출신인 마가렛 찬 직전이 한국의 이종욱 박사가 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면 세계보건기구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예산도 비교적 적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은 최소한도 보건 안보, 헬스 시큐리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보건 안보는 이 7가지의 내용들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 안보 중에서 식품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보건이 또 중요하지요. 그다음이 감염병 전염병이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 테러. 그다음에 산업재해를 시큐어하는 거, 화학물질, 방사능 유출. 이것들이 건강 위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건강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잘 예방을 하기 위한 안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안보 국제 가버넌스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851년 국제위생 컨퍼런스가 개최됐고요. 거의 100년 후에 세계보건기구가 창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 1948년서부터 우리의 한국의 정부는 가가지고 준회원이었지만 가서 세계보건기구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51년에 인터내셔널 세니터리 레귤레이션이라고 국제 위생 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적으로 위생 업무를 통일된 국제 규칙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1969년에 WHO 사무총장이 여기에서 닥터 말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국제보건규칙을 만들자 해가지고 패스트, 황열, 콜레라 세 질병을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니까 2002년 특히 사스에서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종욱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 질병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페루의 콜레라가 그때 창궐했고 인도의 흑사병, 그다음에 지금은 데모크라틱 콩고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콩고 DR 콩고라고 하는 곳이 그때는 자이르라고 그랬는데 자이르에서 에볼라가 나타나는 거를 가지고서 해가지고 사스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들을 국제법으로서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만들어야 된다 법을. 그래서 이 국제보건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종욱 사무총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제보건규칙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인터가버멘탈 워킹그룹, 이그윅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2주짜리 회의를 1년 동안에 4번을 했습니다. WHO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썼고요. 저도 그 4번 다 한국 대표로 가가지고 국제보건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뜨거운 토론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대상 규칙, 그 다음에 IHR 국가대표기관, 그 다음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정의 및 평가 보고를 위한 결정 도구, 각각의 회원국의 질병 감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WHO의 역할, 그다음에 그 포트 오브 엔트리 검역소의 문제하고 검역의 문제들을 일일이 국제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만든 국제법은 과거에는 콜레라 흑사병 확렬이었는데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는 모든 공중보건의 응급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있게끔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국제무역과 여행을 연계하여 고려했었던 것들을 국제무역과 여행도 중요하지만 공중보건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원칙 하에 방대한 서베일런스 및 대응 의무를 각 국가에게 부여하고 잠정적으로 공중보건 응급 상황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하고 WHO가 그것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상태로 대단히 강력한 IHR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국가가 스스로의 이러한 13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항상 해라. 그래서 국제보건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예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실의 진단체계,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이냐,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위기소통을 할 것이냐,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포함한 13가지 내용을 다 보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2005년에 만들었는데 2014년 에볼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WHO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아젠다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WHO에서 만든 IHR 국제보건규칙에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 역량을 각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항생제 내성서부터 인수공통 전염병 인력 개발의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나라만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잘 되는 나라도 있지만 개도국 같은 데에서 일부 안 되는 나라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일부 안 되는 나라에서 질병이 생기면 그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퍼지다 보면 인류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G7 국가를 포함하고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어젠다를 WHO와 같이 해가지고 조인트 익스터널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 국가와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WHO하고 다 같이 평가해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잘 할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외부 평가는 예방과 조기 탐지, 신속 대응, 기타의 내용들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인 합동 외부 평가를 만들었지만 그거의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뭐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보건안보 역량에 대한 자체 평가와 실제 간의 괴리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셋업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중에서 2억 한 4천만 명 정도가 오늘 정도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 명 가까이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은 61억 도즈의 백신이 지금 현재까지 됐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조인트 익스터널 이밸류에이션 외부 합동 평가에 의해서 나왔을 때 개도국에서 얼마만큼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솔직히 잘 알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HO에서는 WHO의 IHR 리뷰 커미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HR 리뷰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서 조인트 익스터널 이밸류에이션서부터 스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염병 관련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야 잘 알아야 어느 지역에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IHR 리뷰 커미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국제보건 규칙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만들었습니다. WHO가 지금 현재 IHR을 집행을 잘하는 나라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잘하는 나라를 포함하고 못하는 나라까지 지금의 감염병의 상태와 관리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 해가지고 26명의 IHR 리뷰 커미티 멤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많으면 3번까지 줌으로 회의를 했죠. 그거를 6개월 이상 했습니다. 작년 9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4월까지 계속해서 매주 그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26명 중에 한 명의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세계의 감염병의 지금 팬데믹 상태를 대유행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한 국가에서 감염병을 퇴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관 중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세계와 소통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Rol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Focal Point로 해가지고 국가의 성과와 역할을 평가하고 IHR 이행에 관해서 세계보건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게끔 만드는 역할들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역량은 무엇이냐. 그리고 효과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대비, 감시 및 대응을 위해서 핵심 역량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메르스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이동을 보고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법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법과 관련 조금 좀 과잉하게 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법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느냐.
에볼라 같은 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개헌법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하고 어떤 게 더 굉장히 강하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개헌법보다도 감염병 예방법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통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디에 감염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모임을 어마어마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형태의 각 국가별 그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상태를 알려주느냐 하고 어떻게 위험한 상태인지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또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가 19의 응급위원회가 있는데 그 응급위원회에서 지금 공중보건 위기 사항이다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빨리 평가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동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백신 증명서를 어떤 식으로 정보화해서 어떻게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면서도 그 변조가 불가능하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백신 여권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하고 자기가 간 장소를 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디지털리제이션에 대한 부분의 문제고 그다음에 각 나라에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근데 예산이 그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 각각의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IHR에서 요구한 것들을 얼마만큼 성실히 이행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이행한 정도는 어느 정도가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 세계보건에 그 어떤 식으로 그 갈 것인가,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요, 노인 의료보험 요양병원의 비용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인들이 걸리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과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그리고 또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서부터 굉장히 많은 북구라파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노인들과 저소득층이 사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은 굉장히 극단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제일 먼저 백신을 주고 노인들의 시설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전용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시도리병원과 공립병원들을 대부분 전용병원화하면서 그 속에서 거기를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에이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로 진료를 했었는데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노인들은 비교적 그런 건강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 부분 그 내용을 극복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비용들은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갔었죠. 그다음에
또 디지털 경제가 등장하고 강화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만은 줌을 이용한 회의와 줌을 이용한 굉장히 많은 소통이 등장을 했고요. 줌을 이용하는 인구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5배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연령이 많은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에 있는 그 등록하는 부분들의 그 내용들의 디지털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지금 쿠브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이 백신을 맞았다면 백신을 언제 무슨 백신을 맞았고 두 개를 다 언제 얼마만큼 맞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나오는 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앱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로 남들이 뚫고 들어가서 훼손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은행을 못 가게 하고 가게를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경제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아주 전체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일이 힘든데 국제적 협력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점점 더 약해지는 형태로 국제적 협력 체계가 붕괴되고 개도국의 지원이 약해졌습니다. 또 이번에 보세요. 정부가 결정하면 대부분 그대로 됐고요. 국민들의 생활을 비롯한 모든 활동들이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형태로 됐죠. 정부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고 규모 또한 대단히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여기에서 이번에 그 자기네가 개발한 백신을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에 많이 뿌리게 됐습니다. 그의 효과 효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번 하면서 소프트 파워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형편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그 코비드의 대응 체계는 중대본, 중수본, 지역본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형태로 총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각각의 보건복지부만 해도 차관이 2명이 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그것도 차관급이 됐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차관급이 3명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 보건복지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식약처의 처장도 차관급이니까 그럴 정도로 강화되면서 질병이라는 것들이, 감염병이라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라는 걸 통해서 미리 2015년 메르스 이후에 법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대응 체계가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잘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한국의 방역이라는 것들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방역 체계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 체계는 비교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는데, 여기에서 그 코비드 19 관련돼서 보면은 우리가 진단 기술 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물론 진단 기술을 하는 모든 기계가 외국 건 아니지, 한국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도 진단 기술 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 자기네들의 진단 내용을 하루에 3,000개, 5,000개씩 그 피네어라는 자기네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한 SL이라는 회사에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그날 아침에 9시에 오면 오후 4시에 그거를 전산으로 핀란드에 보고하는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단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백신을 우리가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 이니셔티브들을 보면 미국은 미리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독일과 협력을 해서 만들었고 영국은 영국대로 만들었고 했지만 그 나라에는 못 미치지만 다음 백신이 필요할 때에는 아마도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 백신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들을 모르크나 이런 파이저나 이런 데서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는 먹는 치료제는 못했지만 그 셀트리온에서 일부 그 바이오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허가는 못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진전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있을 정도로 방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붙여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중증 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중증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도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가지고 경증 환자나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옮기는 형태로 자원을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코비드에 대한 대응을 보면 3T라고 그러죠.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그 테스트 키트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키트를 개발을 해서 클리니컬 다이아그노시스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에피데미 누가 어떤 질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동선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가격리 중에 혹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의 달러에 보면은 뒤에 보면 In God We Trust 그 신 아래에서 우리는 너를 트러스트한다라는 뜻이니까 나 가서 자가격리 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그걸 트레이싱을 안 합니다. 무슨 뭐 그렇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트레이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서 치료에 대한 부분은 그 백신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민간과 우리의 무슨 뭐 큰 기업들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생활치료센터로 내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공과 민간의 협조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죠. 그래도 한동안 만약에 이게 3,000명, 4,000명, 5,000명 올라가고 중환자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은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모자랄 줄 모른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그거 현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2025년까지 지역의 공공병원을 좀 민간 병원은 그렇게 강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이번에도 공공병원들은 거의 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센터로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확충하고 필수의료센터를 70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공공의료 보건의료 개발원을 만들어서 공공은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에 민간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서부터 2021년 사이에 빈곤이 약 7.5%까지 감소하리라는 것들이 예측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긴 2019년서부터 21년 사이에 빈곤율이 7.5%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8.9%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빈곤층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OVID-19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독일, 영국들은 백신을 초단기간에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의 대단한 성공이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다국적 제약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존슨앤존슨, 파이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런 데들이 이 그래프에 있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나 이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개도국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회사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각을 만들지 못하거나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나쁜 나라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나라가 뚫려가지고 우리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서 지금 한국 사회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인종, 노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을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굉장히 제일 먼저 백신이 공급되고 그다음에 상위 중소득 국가라든가 중위 중소득 국가, 저중위 중소득 국가에도 공급 체계는 WHO를 통해서 갖추긴 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이라는 것들을 공급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보세요. 이게 저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나 중상위 고소득 국가들은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걸로 보면은 얼마나 이 것들이 가난을 저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이게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나라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병원을 가보면 병원의 수준을 여기서 어떻게 병을 고치나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병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기반자원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의사들의 수준도, 의료 기술의 수준도, 의료 지식의 수준도,
의료 시설의 수준도, 의료 장비의 수준도, 의료 인력의 수준도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엄청나게 발전시킨 결과 이 정도가 왔는데, 앞으로 개도국의 한국은 사실 보건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발전해 왔고, 동력도 많고 거기에서 기업가 정신도 투철한 형태로서 발전의 선순환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올려줘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 국가들은 투자할 능력이 없죠. 지출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출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얘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보면은요, 보건복지부에서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도입 총괄, 실무 지원, 신속 허가 출하 승인, 원료 수급 지원, 그다음에 국제협력 지원, 외교부, 산자부, 식약처, 질병청, 복지부 이런 데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백신 허브를 만들기 위한 기구들도 만들고, 국제백신연구소라는 국제기구의 지원이 분소가 안동에 또 세워지고, 안동에 굉장히 커다란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차기에 어떤 식으로 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이 문제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 다음도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공조가 엄청나게 필요하지요. 세계보건 문제 공조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2015년에 유엔에서 만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속에서 보면은 3번이 이 전 세계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돼가지고 같이 이것들을 노력해서 공조하지 않으면 사전 준비 대응이 국제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시설 장비들이 부족한 쪽에는 WHO라든가 UN, 그다음에 양자 외교를 통해서 좀 그쪽을 올려주고, 우리가 진단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이카 코피들을 통해서 상당히 잘할 수 있을 부분이다. 그다음에 병원 체계라든가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한 의료 시스템 측면에서도 훨씬 더 잘 노력해야 되고, 검역 부분도 우리가 훨씬 더 노력을 하면, 지금 현재 검역 시스템에서 한국만한 검역 시스템이 없다고 세계들이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에이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에이즈는 이제 만성으로 갔기 때문에 환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한국 사회 문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진료를 못 받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백신의 형평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보건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에 대한 신뢰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해야 되고 대중영합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완화해야 됩니다. 효율이 아닌 주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되고요. 사회적 회복력, 자본주의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인구 집중 문제, 그다음에 산업정책, 국제화와 공동협력에 대한 이해와 접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보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와 정치, 사회의 문제가 같이 돼 있는데 사회의 경제적 개선은 시장 중심으로만은 어렵다는 것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나마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역시 동시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공공이 비교적 협력하는 형태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고 국제기구에서 UN이라든가 이런 기구와 WHO의 힘과 능력라는 것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 잡기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역시 개도국이 아닌 그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높은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엔 조금 좀 달렸습니다마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그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